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큐미스트입니다. 텀블러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강원과학고등학교 학생이랑 좀 입증해 줄 자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커피가 들어있으면 좀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침도 아니고 커피를 제가 잘 마시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아무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준비해본 인사법이고요. 누구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날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 강의와 그 다음 강의인 뭔가 쭉쭉 넘어가 보시면 주기율표라는 지금 단어 외에 원소와 주기적 성질 요거까지 하시게 되면 하이탑 1권의 내용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1권까지 강의를 모두 만들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두 개의 강의가 남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 준비해봤고요. 주기율표 하면 또 프롤로그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프롤로그 때 제가 쭉 주기율표 적어드리고 외우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놨습니다.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좀 많이 어려웠었죠. 오비탈까지 해서 핵반응과 원소, 오비탈, 그리고 또 보호의 원자 모형, 가까이 원자 모형 따라가면서 역사적인 부분도 좀 나왔었고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나왔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경향성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주기율표도 그렇고 그 이외에 주기적 성질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을 거니까 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주기율표 여러분들이 꼭 그 프롤로그에서 보셨던 그 주기율표는 최소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율표 이번에도 역사로 또 시작을 해볼 거예요. 주기율의 발견. 역사 시간으로 이동해 봅시다. 주기율표 어떻게 발견되느냐부터 찾아가게 될 텐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라부아제이죠. 라부아제 등장하는데 페이지는 184페이지고요. 원소 분류를 4가지로 해냈습니다. 첫 번째 가나다라 보시면 산소, 질소, 수소, 빛, 열 등. 두 번째가 황인, 탄소, 염소, 플루오린, 은, 코발트, 구리, 납, 수은, 니켈 등. 생석회, 산화바륨,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실리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 실제 원소가 아닌 것들이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죠. 빛 같은 경우는 원소에 포함 안 되고요. 열도 마찬가지고 산화바륨은 산소와 바륨 결합된 형태로서 산소, 바륨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석회 역시 마찬가지 화합물이고요.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실리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생석회는 CaO, 마그네시아는 MgO, 알루미나 여기 보시면 다 산화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산소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화물 자체를 원소라고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라부아제 이렇게 원소를 분류해냈다. 틀렸으니까 사라져야겠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냈다. 라부아제 이렇게 해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라부아제 어떻게 분류했느냐 여러분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 틀린 거니까요 일단. 틀린 걸 여러분들이 5개념을 자꾸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그래요. 그 밑에 다음 나오는 게 데베라인이에요.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데베라이너 영어 이름이라서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데베라이너 이렇게 써있으니까 써주시면 새쌍 원소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쓸모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쓸모가 있냐?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칼슘이 나와 있고 스트론튬이 나와 있고 바륨이 나와 있습니다. 185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스트론튬과 칼륨, 바륨 이 세 가지 중에서 칼슘과 바륨을 더해서 그 이로 나온 그 평균값을 내주게 되면 스트론튬의 원자량, 밀도, 녹면점이 비슷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데베라인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이 두 가지가 얘랑 어느 정도 주기적 성질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실제 주기율표 그려보시면 칼륨, 칼슘 이쪽이고요. 마찬가지 뒤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어디 있나요? 쭉 가보시면 주기율표 나와 있습니다. 칼슘 2종 원소고요. 스트론튬도 2종 원소, 바륨도 2종 원소입니다. 얘네 모두 2종 원소이기 때문에 2종 원소이고 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규칙적인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해서 운 좋게 데베라이너가 새쌍 뭐가 나와 있나요? 새쌍 원소라는 이런 개념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경향성이 있다는 표현은 맞긴 합니다만 이 둘의 평균이 정확하게 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얘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죠? 원자 핵에 양전하량이 커집니다. 그럼 불안정해지죠. 그 불안정한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성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중성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들의 평균값을 내봤자 스트론튬하고 조금 벗어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상황으로 나가게 되면
이 중심 원소라 하더라도 중성자 때문에 이 원자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경향성을 잘 찾아냈고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쭉 넘어가죠. 이것도 역사 시간이다 보니까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피아노가 튀어나와요. 왜 피아노가 튀어나왔냐? 사실 이건 저도 제대로 배우진 않았어요. 뉴렌즈. 이름이 재밌는데 옥타브설이에요. 한 옥타브를 뭐라 그러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에서부터 반대편 도까지 시까지라 부르는 것도 많죠. 도에서 시까지 옥타브설이라 하는데 8옥타브라 하면 도부터 다시 도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도까지 적도록 하죠. 도에서 다음 높은 도까지 또는 낮은 도까지 이런 옥타브설에 따라서 원소를 자리 매김해줬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유한 모델이긴 한데요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다? 옥텟 규칙을 처음으로 비스무리하게 나타냈다. 왜? 옥텟 규칙은 8전자가 모여야 안정하다는 거고요. 도에서부터 도까지 적어볼게요. 도. 음을 부르면 제 목소리가 음이 좋지 않아서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적겠습니다. 노래 잘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솔, 라. 자, 몇 개죠? 8개입니다. 옥텟 규칙 몇 전자라고요? 8전자예요. 그래서 실제 주기율표 보셔도 그 위쪽 보시면 1, 2, 3쪽이 보시면 1쪽부터 18쪽까지 3쪽부터 12쪽까지 비어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예 보실 수 있고요. 뉴렌즈가 이런 걸 잘 해서 좋은 비유 모델을 설명을 한 건 맞지만 이건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뉴렌즈 이 옥타브 설도 사라지게 됐고요. 자, 지금도 빠른가요 좀? 그냥 역사 얘기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렌즈 넘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뭐 뉴렌즈 중요성 인정해서 데뷔 메달 수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미는 있죠. 사실 이 옥텟 규칙을 설명한 거 8개로 설명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8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멘델레이프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해져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글씨를 멘델레이프죠. 이분의 주교육파가 여러분들께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보시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86쪽의 중간 부분 보시면요 수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분류되어 있고요. 사실 이 수소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주기율표 그려보시면 헬륨 그리고요. 간단하게 한번 그릴게요. 헬륨, 금소,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는데 1쪽부터 8쪽까지 서술했고요. 첫 번째 헬륨 그려갖고 다음 리튬, 베릴륨도 그려져 있고 붕소도 그려져 있고 쭉쭉 그려져 있고 어디까지 그려져 있나요? 플로린까지 완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8쪽을 비워놨어요. 여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8쪽이라는 18쪽, 현재로서는 18쪽, 이때는 8쪽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8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는 18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요 18쪽 원소에서 헬륨 내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만 왜 얘네들 발견 안 됐냐? 불활성 원소, 비활성 원소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 자체도 그 당시 쉽지 않았고요. 기체들이다 보니까 다루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치만 멘델레이프 대단한 부분은요. 모르는 부분, 즉 물음표 수준인 44, 68, 72, 100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아직 발견되지는 못했던 물음표라는 부분이지만 얘네들 주기성을 따져보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놨고요. 원자력 수소 주기율이 맞지 않는 부분 레일리가 비활성 기체 아르곤을 발견하면서 도전에 직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곤이 칼륨보다 원자량이 커서 주기적 성질 변화 원자량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멘델레이프는 인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못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뒤늦게 아르곤이 등장한 겁니다. 이 아르곤은 칼륨보다 원자량이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칼륨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멘델레프는 사실 여기까지 없었던 부분이죠. 근데 갑자기 얘가 생겼으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멘델레프 역시 수정할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 원자량 순서가 맞지 않은 원소들이 187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르곤 나와 있고요. 칼륨, 코발트, 니켈, 텔루늄, 아이오딘 나와 있습니다. 주기율표 원자량 순서, 이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 약간 멘델레프 설명에서 모순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멘델레프 대단한 부분은요, 모질리 보기 전에 그 밑에부터 갈게요. 개념 보충 보시면 예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했는데 뭘 기반으로 했냐? 얘네들 주기적인 또는 같은 족끼리의 성질이 일정하다는 걸 알아냈고, 그 일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분명 아직 발견된 부분은 없지만 이 물음표랑 원소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그 예언이 실제 들어맞습니다. 들어맞다. 그러면서 이 멘델레프 예언이 좀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얘네가 모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원소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멘델레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주기율표 원자량 순서가 맞지 않는 원소들이 존재를 했죠. 이 친구들 어떻게 할까 쭉쭉 고민을 해봤습니다. 멘델레프는 물리적 성질이 가장 우선시 됐고요. 그러니까 원자량들이 가장 우선시 됐고, 그 다음 화학적 성질을 조금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 같은 족끼리 있는 것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물리량, 즉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멘델레프는 이렇게 구분을 해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다음 등장한 게 모질리입니다. 모질 설명이 굉장히 작아요. 원자 번호를 칭했고요. 얘는 어떻게 했냐? 양성자 수로 칭했습니다. 지금도 원자 번호 어떻게 세죠? 이 양성자를 이용해서 양성자 몇 개냐가 중요하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양성자가 몇 개냐가 원자 번호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모질리의 주기율표고요. 이 친구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주기율표는요, 모질리의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질리가 양성자의 수를 이용해서 양성자 한 개만 원자 번호 1이고 양성자가 뭐 100개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걸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질리가 이게 나오게 된 거는요, 멘델레프 앞에서 나왔던 그걸 기반으로 삼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부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질리 기초는 멘델레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게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셨던 그 주기율표의 전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역사 끝났어요. 화학에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시험에 또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역사 흐름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옥타브설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옥타브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의 정도는 알아둡시다. 뭐다? 옥대 규칙을 처음으로 설명해냈다. 옥대 규칙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8개의 순서가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해냈고요. 그 다음 멘델레프는 좀 중요한 의미, 예언까지도 가능했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분류해냈다. 그 이후에 모질리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188페이지 모질리 원자번호 결정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양성자 수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부분이고요. 전자 껍질, 구리 안에와 파크 뭐 이런 쭉쭉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스펙트럼 옛날에 배우셨죠?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나눠져 있고 방출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영원히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목에서도 어떤 과학 과목에서도 쓰이게 되고요.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큼 여러분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알아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시험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궁금하시다면 모질리가 이렇게 알아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징그러운 게 하나 등장합니다. 주기율표가 등장하는데요. 역사 시간 끝났으니까 역사란 말 지워버리죠. 역사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쌓여야 될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지식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그 지식의 대표적인 산물이 주기율표입니다. 그동안 15분 동안 4-5명이 지나갔죠. 4-5분이 지나갔는데 그분들이 총괄하는 게 이 주기율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건 결국 이 주기율표를 만들고 싶었고요. 주기와 족을 통해서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을 좀 구분해보고 싶었습니다. 모질리가 만들어낸 주기율표와 현재 주기율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물론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모질리의 주기율표 기반으로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원소들은 존재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모질리의 주기율표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모질리가 주기율표를 완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율표 쭉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냐면 그 위쪽에 원자 번호 써있고요. 원소 기호 써있고 원소 이름 써있다는 거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이고요. 적어보죠.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원소 기호가 H다. 이름은 수소라 읽는다. 물론 한국에서만 수소라 씁니다. 외국하면 당연히 하이드로젠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좀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영어로 뜹니다. 왜냐? 아무래도 공통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나 한국어나 거의 대부분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만 외워주시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헬륨 역시 헬륨을 똑같이 영어로 그 발음 그대로 표기해주시면 똑같이 헬륨이 나옵니다. 리튬, 베릴륨 마찬가지고 붕소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공으로 하시게 되면 영어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되겠죠? 주기율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원소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색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1, 2종 원소 같은 색깔, 또 12종, 13종도 같은 색깔 포함되어 있고요. 15, 16, 17, 18도 같은 색깔 맨 밑에 부분 표현되어 있고 3종부터 11종까지 다 같은 표현 되어 있습니다. 난타함주, 악티움주 역시 같은 색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금속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 맨 왼쪽 1종, 2종 원소들은 금속 원소를 의미하고요.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청藍색? 이런 좀 진한 녹색을 띠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금속 원소를 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 원소 말 그대로 뭐다? 금속이다. 단단하다. 공기 중에서 금속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보시면 되는데 1, 2종은요. 무조건 금속 원소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죠. 모든 과목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예외는 딱 하나. 수소입니다. 직관적으로 아시죠? 수소는 고체 상태로 여러분 수소 고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실험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만들기 어렵고요. 여러분이 흔히 돌아다니는 그 수소는요. 기체 상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당장 물을 전기분해 시켜봐도 기체 상태의 수소가 나오죠. 다른 상태의 수소는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쿠아 상태라면 또 모르겠죠. 또 이유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금속은 아니라는 거, 금속 원소 아닙니다. 수소는 비금속 원소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될 것 같고 준금속 이거는 금속은 아닌데 비금속도 아니라 금속에 준하는 원소들이라 그래서 동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늄, 텔루륨, 폴로늄 약간 애매한 애들이고요. 준금속, 준적인 금속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완전 금속은 아니고 완전 비금속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인데 금속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준금속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이원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전이원소가 뭐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짚고 넘어가죠. 전이랑 전형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연두색, 밝은 색깔의 녹색 뿔을 띠고 있는 거는 전이원소를 표현하게 되고요. 이 전이원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다 전형원소에 포함됩니다. 1, 2조, 12, 13, 14, 15, 16, 17, 18조까지 모두 이 전형원소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당연히 전이원소에 포함되게 되어 있죠. 이 둘의 특성 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달아보겠고요. 오비탈적인 개념도 조금 도입됩니다. 앞에서 공부 잘 하셨다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아니라면 한 번 더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율표는 미리 앞에서 프롤로그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줄을요 주기라 부르고요
페르주를요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 같은 껍질이다. 즉 뭐다? 주양자수와 동일하다. 주양자수 되게 중요하죠. 보어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일반화 가시면요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개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족은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간혹가다 물리적 성질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본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기본 정의고요. 지금 보시면 1, 2족 원소 같은 경우는 다 금속 원소라고 했죠. 수소를 제외하면. 물리적 성질과 간혹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1족 원소는요 물에 넣으면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보여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강한 반응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1축에서 7축으로 내려갈수록 껍질이 커져서 물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향성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일단 조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묶어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어디까지 설명이 끝났나요? 190쪽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날로 먹는 거 아니고요. 프롤로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소, 원자, 분자, 주기율표까지 다 설명 이미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번 단어의 중요한 부분은요, 주기율표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요. 주기율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난타함정, 요건 좀 특이하죠.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지만 난타함과 악취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악취는 6이라고요. 6축이랑 7축이죠. 6축이 7축이 얘는 족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표 잠깐 보실게요. 악취음족, 란타함 중에서 3족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3족이 쭉 확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즉 얘네가 3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요. 같은 주기별로 또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겠죠. 이런 애들이 조금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악취음족, 란타함족, 악취음족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라서 원자량도 크고요. 그 성질 역시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밝혀지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잘 알려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난타함족과 악취음족이 6축이 7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세히 하시려면 1족부터 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 금속 뭐 해서 불활성 기체, 뭐 염소산, 염소 계열, 그걸 뭐라 하죠? 뭐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르는 말들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쓸 때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특성 정도는 1쪽은 물에 강하게 반응한다. 수소를 제외하게 되면 각각의 특성들이 좀 존재합니다. 비활성기체 반응 자체를 잘 하지 않고요. 17쪽 같은 경우는 1쪽 원소들과 반응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결합이 잘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주기율표를 보시고 1쪽과 17쪽 결합 가능하고 2족과 16족 결합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부분 알아주시면 되고 나중에 원자과 전자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주기형 주기율표, 장주기형 주기율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보게 되면 멘델레프를 처음 만들었을 땐 단주기형이라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요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합니다. 단주기형은 뭐냐? 단주기 현재 주기율표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하죠. 근데 멘델레프 보시면요 1에서 8쪽까지 존재합니다. 단주기고요. 장주기는요 이 밖에 전이 원소를 포함해서 1에서부터 18쪽까지 길어졌죠. 이 길어졌기 때문에 장주기를 표시하게 되는 거고 멘델레프 짧았기 때문에 단주기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다고요. 이거 중요하게 안 다루잖아요. 내용도 되게 짧고 이거 답니다. 그냥 넘어가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서 예제라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 주기율표 주기와 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주기는 미완성 주기이다. 6주기 난타함족까지 포함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주기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같은 쪽 원소는 전자의 총수와 같다. 같은 쪽 원소는요 전자의 총수와 같습니다. 아니요 같습니까? 아니죠. 전자의 총수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의 총수와 같습니다. 착각했네요. 전자의 총수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전자 수는요 이온이 아니라면 양성자 수와 동일하게 되고요. 원자 보혈을 의미하는데 같은 종에 있다 원자보다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죽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가 커집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같다는 표현을 써야 맞습니다. 3번 동족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족 원소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경향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4번 같은 주기 원소의 같은 수의 존재 값을 가진다. 같은 주기는 주양자수와 같았죠. 4번이 맞는 표현, 즉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5번 3주기에서 장주기, 4주기 단주기라고 부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쪽부터 8쪽까지 있는 걸 단주기, 1쪽부터 18쪽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걸 장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1, 2, 3, 5번이 틀렸으므로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가볍게 풀어봤고요. 자, 오늘 진도 몇 장 남았죠? 내용이 뭐 어려운 부분 아니라서 2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장 화끈하게 나가보도록 하죠. 페이지 19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아까 잠깐 썼었는데 6.25표 보는 방법 알았으니까 없애버리고요. 우린 뭘 보고 싶냐? 원자과 전자를 보고 싶습니다. 얘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또 색깔을 바꿔보죠. 뭐가 잘 보일까? 경각심을 나타내주는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별표 쳐두시고요. 이건 쳐도 모자랍니다. 어떤 부분에 색깔별로 다 쳐보겠습니다. 오, 이뻐요. 그쵸? 자, 원자과 전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 원소가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약간 궤도적인 모양을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현대 모형에서는 전자 구름을 통해 설명하기 옳은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형질들이 여기서 설명할 때만큼은 잘못된 표현들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주양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원자과 전자가 뭐냐? 최외곽 원자수,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예를 들어 뭐랄까요? 가운데 원자핵이 벨륨이라 합시다. 그럼 첫 번째 2개 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찰 겁니다. 옥텟 규칙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찰 수 있고 그 이후의 껍질부터 모두 8개씩 찰 수 있습니다. 2개 찼으니 얘는 만땅으로 찼고요. 첫 번째 껍질은요. 두 번째 껍질 8개 차야 되는데 2개밖에 안 차있죠. 최외곽 껍질이 뭐죠? 두 번째 껍질입니다. 그쵸? KLMN에 따르면 L 껍질에 2개가 차있죠. 최외곽 껍질에 2개가 차있으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 2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벨륨이 아니라 붕소였다. 그러면 하나 더 찹니다. 원자과 제일 최외곽 껍질에 전자 몇 개죠? 3개죠? 원자과 전자 3개다. 원자과 전자 최대인 게 몇 개인가요? 쭉 5, 7, 8개 차서 두 번째 주기니까 네온이겠죠. 네온 원자과 전자 8개를 치우고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원자과 전자가 무조건 1에서부터 8개까지 가지게 되고요. 2분 알아두시면 되고 최외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냐 세워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요. 나머지부터 8개씩 들어가니까 그 순서 봐서 전자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첫 번째 2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8개 들어갈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8개이다. 또 뭐 13개가 있다 그러면 2개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갈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중요한 이유가 존재하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이렇게 별표를 왕창 써놓으라 했느냐? 특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소 원자과 전자 1개 있죠. 헬륨은요 꽉 차 있습니다. 2개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여기 0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2개다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사실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 전자 2개 차 있고요. 그 다음 껍질 아무것도 안 차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 0개라고 표시하셔도 되고 굳이 2개라고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1개에서 0개가 되고 다시 1개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네온이 여기 아니죠. 원래 네온이 여기여야 되는데 플로린, 네온은 떨어지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요거 계속 반복됩니다. 요 모양 계속 쭉쭉 지그지그 반복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자과 전자 헬륨을 두 개로 표현하고 싶다? 상관없어요. 수소, 헬륨, 다시 리튬, 베릴륨, 동수,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나트륨이 여기까지 떨어져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되 하이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이탑에서만큼은 이 모양을 사용해 주시도록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 모양이 아니라 제가 따로 그려드렸던 모양을 쓰신다면 그 모양을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유동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탑에서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쓴 거 존중해 주고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또는 다른 강의 같은 데서 제가 아까 방금 표현해드린 그 모양을 좀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금방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주기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쪽 보시면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 쓰라 그러는데 자, 오비탈이 나왔어요. A는요 1S1이라고 하고요. B는요 1S2, 2S1이고요. C는 1S2, 2S2, 2P1이고요. D는 1S2, 2S2, 2P6, S1입니다. 저에서 팁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 결국 전자수죠. 무조건 한 껍질이 끝나면 라인을 나눠주십시오. 뭐냐?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고 실과 껍질이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일 겁니다. 그렇죠? 얘는요 이미 두 개 다 찼어요. 첫 번째 껍질이 여기까지 다 찼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라고요. 그 다음 맨 밑에 8개까지 또 찼죠. 더 찼으니까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다 할 겁니다. 또 나눠주십시오. 여기는요 한 개 있을 거고요. 두 개, 한 개, 세 개 있을 거고요. 여기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뭐 찾냐? 어떻게 찾냐? B랑 D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물론 A, B, T가 맞는 건 맞습니다. 다 비슷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1S1 전자 한 개 있는 건 뭐죠? 수소입니다. 예외니까 얘는 따라 안 맞게 혼자 갑자기 기체 상태 존재하죠.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면 얘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D가 연관성이 있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조끼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A, B, D인 건 맞습니다.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고 그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수소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얘는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BD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주시면 되겠죠. 이건 고시선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주기율표 원자 배치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똑같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듯이 1S 혹시 까먹으셨을까? 또 적어드립니다. 2S, 2P, 3S, 3P, 3D, 4S, 4P, 4D, 4F 이렇게 순서로 간다 그랬습니다. 1S, 2S, 2P, 3S, 3P, 4S, 3D, 4P, 4D 4P, 4D가 아니죠. 4P, 5S, 4D 쭉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안 나는 부분 그대로 소설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뭘로 들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탄소, 질소산소, 플로린, 네온으로 해볼까요? 몇 번이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10번이죠. 그럼 첫 번째 1S 두 개까지 채워질 거야 했으니까 그 다음은 2S로 가는데 2S도 두 개 채워줄 수 있죠. 지금 전자 4개 채웠습니다. 그 다음 2P 6개까지 채워지죠. 2개, 6개 더하면 10개 내용은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된다는 거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거 워낙 자주 쓰기 때문에 적어도 하이탑 1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나중에서도 이 오비탈만큼 개념이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표시하실지 알아두시고 F오비탈까지 넘어가는 건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주기율표가 또 나와 있고요. S오비탈, D오비탈, P오비탈, F오비탈 쭉 나와 있는데 뭔 의미냐? S오비탈에 적혀있는 부분은요. 마지막 최애가 원자가 어디 들어가냐? 3S면 3S 여기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뭐냐? 아까 나트륨처럼 1S2, 2S2, 2P6, 3S1 요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이 S죠. 그러니까 1족, 2족 같은 경우는 S로 끝난다는 뜻이고요. D오비탈, 당연히 그것들은 D오비탈로 끝난다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 P오비탈은 P로 끝난다는 뜻이겠죠. 똑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기율표 좀 정리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온 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게 주기율표 모양을 그려보죠. 개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A는요, B는요, 이쪽 표현을 하고, A는 뭐죠? 금속이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성질과 B를 비교할 텐데, 얘는 성질이 금속성이고요. 이쁘게 쓰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되겠죠? 원자 반경. 이건 반지름은 나중에 나올 거지만, 이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다, 작다. 지금 외울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단원, 이제 이 성질에 대한 각각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단원 들어가면, 바로 다음 챕터예요. 그쯤 들어가면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온 에너지는 작고요. 얘는 큽니다. 산화와 환원에 있어서 환원 여기 크고요. 환원 여기 크다. 지는 환원시키는 역.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는데 환원 여기 있다고 환원이 크면 지가 환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환원시키는 능력이 큰 겁니다. 즉 자기는 산화가 잘 돼요. 얘는 산화력이 큽니다. 산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산화시키는 능력이 큰 겁니다. 즉 자기 본인은 환원이 잘 돼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산화물은 염기성을 띠고요. 염기, 얘는 산을 띠게 되겠죠. 다음, 전자 친화도, 이온화 경향성, 이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전자 친화도,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도 사실 이온화 에너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193페이지까지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정리 끝났고요. 자, 이 표 한번 쭉 보시고, 전 지금 빨리 정리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깔끔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못 적으셨으면 영상이 또 이게 장점이죠. 정지하시고, 이제 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웃으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됐고요. 중금속과 양쪽성 원소 되어 있는데, 중금속은 동소, 규소, 저만유, 비소 이런 것들 중금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금속보다 전기전도성이 작지만 그 비금속보다 커서 그 중간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금속이다. 얘네들은 반도체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반도체 뭔지 아시죠?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 배워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물리원에서 또는 종합과학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학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학에서 화학 원투에서는 반도체 이런 중금속,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양쪽성 원소, 산염기와 모두 반응하는 요 알루미늄, 제튼, PB, S 얘네들은 양쪽성 원소, 산이 될 수도 있고 산염기 모두랑 반응해서 다 수소를 내뿜는다. 그래서 양쪽성 원소 이렇게 부른다.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되는데, 혹시 이걸 좀 강조하신다?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 어떤 놈들인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양쪽성 원소들은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좀 이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주납. 안 되죠? 알아주납.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알아주납. 누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누가 알아주나?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외우기 되게 잘 외워져요.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으면 누가 알아주나? 네, 그렇고요. 양쪽성 원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뭐냐? 옥텟. 드디어 옥텟이 나왔어요. 옥텟이 좀 앞에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옥텟이 뒤쪽에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 하신 대로 부르셔도 되고요. 뭔 뜻이냐? sp 오비탈 다 채워진, 즉 8개 전자가 채워지면 뭐다? 안정하다.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옥텟 규칙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고요. 보시면 1족, 2족, 13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있고 비활성기체, 전자유체가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1족, 2족, 13족 원소들은요, 원자가 전자 1개, 2개, 3개죠.
그래서 얘네들은 13쪽 봅시다. 3개의 원자 관자가 있어요. 옥대 규칙 만족하려면 5개를 더 받아오거나 3개를 빼야겠죠. 어떻게 더 편하죠? 5개씩이나 받아오는 게 편할까? 3개 던지는 게 편할까? 얘가 편합니다. 얘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쪽, 2쪽, 3족은 양이온으로 가고 그 외 14족은 좀 양쪽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15, 16, 17, 18은 18쪽은 빼고요. 음용이 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런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에 이렇게 돼 있고 18쪽 원소는 옥대 규칙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18쪽은 8개 이미 나 완벽한 건데 뭐 필요해? 필요한 게 없고요. 줄 것도 없습니다. 18쪽 원소 반응 해체를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비활성 개체라서. 그래서 1, 2, 3족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전자를 주기 쉬운. 1개, 2개, 3개 던지는 게 쉽지 5개, 6개, 7개 받아오는 것보다 쉽겠죠. 반면 14족 같은 경우는 양쪽 중간이라서 애매합니다. 왔다 갔다 지 내키는 대로 이동을 해요. 15, 16, 17은요. 4개, 5개, 6개, 7개 던지는 게 편한가요? 1, 2개, 3개 받아오는 게 편한가요? 받아오는 게 편합니다. 항상 편한 것 쪽으로 원자는 이동해요.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편한 것들이 존재하기 편한 걸 위주로 가기 때문에 15, 16, 17쪽은 음이온이 되기 쉽고 1, 2, 3쪽은 2족, 13족 같은 경우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 부분이 옥택 규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옥택 규칙이 성립한 이후 유효역전의 개념으로 설명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역전하는 전자 하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핵의 전하량입니다. 핵 전하량이 뭐 리튬 3 플러스 3이 있지만 전자가 느끼는 영역은 좀 다르거든요. 이걸 이렇게 대해서 계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역전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리움 상수 빼준다. 핵전화에서 가리움 상수를 빼준다. 이게 유효액전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옥택 규칙 성립한 이유입니다. 정리할게요. 주기율표, 라부아제, 데베라이너, 뉴렌즈, 렌델레프, 모질리까지 오면서 모질리의 현재 모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주기율표 성질 같은 족끼리는 같은 족이죠. 세로 같은 족끼리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 지니고 있고 같은 주기는 같은 주양자수를 지니고 있다. 같은 전자 껍질을 지니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주기율, 주기, 족 이런 개념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자 배치, 금속, 비금속 차이 중요하고요. 또 뭐 있었죠? 전이원소, 전형원소 차이 중요합니다. 옥택 규칙 만족하고 있다. 옥택 규칙 만족한 이유는 유효액자량 때문이다. 알아두시면 이번 강의 이게 끝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이제 저 얼굴을 볼 수 있는 일본에서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강의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주기율표 좋은 복습과 함께 어려우시면 프롤로그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